안녕하십니까. MBS 조재석 임정빈입니다. 지금 우리 양계 산업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한국 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한데 모아놓은 축소판 같습니다. 우선 계란 가격 하락으로 산지 달걀 값은 생산비를 겨우 맴도는데 그마저도 일부 유통상인들의 가격 후려치기 탓에 농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충제 결함 파동 이후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논란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님 모시고 우리 양계 농가의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력을 살펴보니까 양계 농장을 운영하시는 현역 농부임을 강조하시던데요. 언제부터 양계 산업에 또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일반 수도작을 하다가 맨 처음에 그 축산에 입문한 것은 낙농이었습니다. 낙농이었는데 90년대 초에 그 낙농 파동이 오고서 제가 전업을 하게 돼 있는데 94년도에 그 저희 주위에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94년부터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6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지금처럼 이 닭고기 산업이 계열화가 안 돼 있고 일반 시장인데 닭이 거위만큼 컸습니다. 칠면조만큼. 겨울인데 농장 주위에 눈이 하얗게 와 있는데 닭이 너무 커 보니까 농장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눈밭을 닭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우유소, 그러니까 낙농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닭, 그러니까 육계, 고기를 만드는 그 육계 산업에 94년부터 종사를 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좀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그 양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민으로 또 농부로서 살아가는 데는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특히 양계 농장, 특히 육계 농장을 운영하시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육계 농장이라기보다 그 농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그 애들을 키우면서 일종의 문화적 소외감. 그러니까 저는 해 뜨기 전에 논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농장을 보고 해 지고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같이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그 당시에 조금 그런 가족과의 애들과의 시간 또 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좀 못한 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안타깝고 제 꿈이 우리 양계 농가들이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어떤 문화적 소외감 또 여러 가지 그 가족과 함께 못하신 이런 어려움들이 좀 크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실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이 양계라는 개념도 그리 친숙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양계란 무엇이고 특히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양계는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킨으로 대표되는 육계, 그 다음에 계란을 낳는 산란계, 그리고 이런 그 육계와 산란계를 만들기 위한 그 병아리를 만드는 종계, 이런 세 분야를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양계협회는 이 세 분야의 생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순수한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계협회가 하는 일은 이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의 그 제도 개선,
그런 걸 통한 대정부 활동,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우리 국민들에게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소비 홍보 활동, 그리고 또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또 친목 등을 통해서 좀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양계협회에서 여러 사업을 하여튼 협회에 소속된 우리 양계 회원님들을 농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인 현안으로 AI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AI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형, 무형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발생한 17년도 8월 달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 문제, 그다음에 육계하고 종계는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큰 유통회사, 예를 들어 뭐 하림이라든지 동우, 마니커, 농협의 모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회사들과 농가들이 계약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불공정한 그런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노력하고 있고, 2013년도에 축산계열화법이라는 게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번에도 개정이 됐는데 개정을 통해 갖고 농가들이 좀 더 권익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정부가 최근에 이런 AI 대책이든 또 살충제 결란 파동 이후에 결란에 대한 안전성 대책 이런 차원에서 가금류에 대해서도 이력제라 그러죠. 이력제. 예. 영어로는 trace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미 쇠고기나 이런 쪽에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가금류에도 이력제를 좀 빨리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축산 농가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AI라든지 살충제 문제가 불거지고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필요하다면은 우리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규제로 인한 산업의 피해도 있겠지만 그 피해의 열매가 소비자한테 돌아가 가지고 그 산업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금산물 이력제가 올 연말 내년 초부터는 의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그런 제도가 닭고기나 계란의 안전성 확보에 큰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이력제를 통해서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어느 농장부터 또 혹은 어느 지역부터 이런 이력제를 통해서 하여튼 근데 농가들도 적극 호응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지금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진척 속도가 예상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탁에서 가장 많이 이제 먹는 게 계란이고요. 또 닭고기가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축산물에 대해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 유지에도 매우 중요성이 큰데요. 우리 국내 양계 산업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뭐 산란계와 육계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양계 농가는 한 3,000명 정도로 지금 3천 농가. 예, 보고 있습니다. 전업 농가, 예, 전업 농가 3,000 농가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육계 농가가 한 1,500명 정도. 그다음에 산란계 농가가 1,200명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계가 한 300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 10억 마리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10억 마리 정도가 생산되고 우리 국민 한 분이 보통 한 14kg 정도, 그 정도의 닭고기를 드시고 계시고, 계란은 1년에 보통 한 130억 개에서 140억 개 정도, 뭐 수급 상황 따라 변동이 됩니다만 그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보통 한 220개에서 230개 정도를 드시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량이 아마 2018년 제가 알기로
8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닭고기와 계란을 합쳐가지고 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닭고기가 그 2조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그 계란이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합치면은 4조 5천억 정도 돼가지고서 아마 농업 총 생산량의 우리 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대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농업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전체 생산액에서 9% 조금 넘는 하여튼 9%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양계 농가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양계뿐만 아니라 전체 축산업의 문제인데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이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굉장히 그 정책 일종의 규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AI 방역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안 살충제 파동 터지고서 이슈가 됐던 동물복지 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뭐 우리 산란계에서 뭐 난각 표시 문제도 있지만 그 농업 전반의 PLS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가 앞서가는 것과 농가의 현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괴리랄까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이거를 또 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강화되는 부분이 그 환경에 대한 규제입니다. 악취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이렇게 산업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규제가 앞서다 보면은 이제 좀 더 과장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축산업 전체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농가가 우려하는 것이 그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 또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농가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지 않은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그럴 것도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규제를 따라가려면은 시설 개선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 동물복지로 간다 칠 것 같으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육마리수의 그 두당 면적의 확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단 농가에서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이런 가치를 인정해주고 좀 그런 프리미엄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친환경 닭고기나 계란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오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갈 때 그런 사회적인 합의 또 아까 말씀드린 악취라든지 뭐 그런 거로 해서 농가가 농장에 투자를 했을 경우는 이거에 대한 투자 비용과 또 회수에 대한 대책 이래야 농가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규제가 규제만 앞서갔지 현실적인 대책이 없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또 수입육의 비중이 굉장히 수입 축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육과의 문제 또 우리가 좀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축산물의 수급에 대한 불안정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문제와 그다음에 수입육 대책, 그다음에 수급 대책 정도 그런 세 가지가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와 관련돼서 이 정부와 양계 농가 간에 굉장히 큰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우리 양계 농가들은 입장은 어떤지 회장님이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정부에서 살충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계란 껍데기에다가 그 계란을 생산한 산란한 날짜를 표기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식용란 선별 포장을 만들어서 가정 판매용을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을 경유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저희들하고 정부하고 크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충제 파동이 터지기 이전에는 그 단순하게 그 지역과 농장 코드만 자율적으로 표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작년 4월부터 그 축산업 허가 코드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육 환경 4자리 중에 하나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그리고 2월 23일부터는 여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거를 않게 되면은 뭐 한 달 동안 뭐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라면 뭐 계란 출하가 금지되겠죠. 뭐 그런 규제를 해서 지금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소비자들한테 득이 있느냐. 그리고 또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항생제 문제나 살충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정책이 계란 안전관리와는 무관하고 또 소비자한테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도 좀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래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이었나 여름쯤이었는데 하여튼 우리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하여튼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뭐 검출됐다 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성 대책으로 아마 정부에서 특히 식약처를 중심으로 달걀 껍질에 이 산란일자를 표시하자. 그래서 뭐 물론 일부 안전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실제 현실성도 안 맞고 농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걸 좀 자세히 결안을 가지시고 우리 그 회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란일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란일자 표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일단 크게 설명드리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는 2011년 4월부터 모든 계란을 이렇게 포장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온 건데 소비자들이 계란 껍데기에 있는 산란일자를 보려면 첫 번째는 포장지를 다 훼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포장된 거로 훼손하고 좀 더 빠른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다 만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그 여기저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빨간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장 코드하고 뒤에 그 한 자리는 사육 환경 표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거는 이 계란은 등급 판정을 받은 그 등급란이기 때문에 등급 판정 코드를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산란일자를 표시한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포장지를 훼손하고 만졌을 경우는 세균 오염 문제까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살모넬라 문제가 터져갖고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계란을 마트에서 파는 계란 대부분 세척까지 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포장 유통 의무화로 인해 가지고서 계란에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난각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산란일로 신선도의 판단 근거를 삼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계란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계란이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이 계란이 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그러면 열흘이 됐으면은 산란일자를 표기하게 되면은 산란일자를 신선도의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들한테 아, 이 계란 열흘이나 지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기준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30일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는 이 계란은 유통기한이 20일이나 남았네. 같은 계란입니다. 난 지 10일 지났다고 나쁜 계란을 오해되는 것과 유통기한이 한 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20일이 남았다는 거에 굉장히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그 인식을 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장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농장에서 계란을 3, 4일에 한 번씩 그 상인들한테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란일자를 난각에 표기하게 되면은 당일날이나 전날 거 하루 정도 지난 거는 유통이 쉽겠지만 2, 3일 된 거는 정상적인 유통이 어렵다고 보고 또는 심할 경우는 판매가 불가능할 땐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최대 명절 중에 하나는 설이 지났지만 그때는 유통이 한 6일 정도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유통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AI 방역 조치 같은 게 한번 시행이 되면은 AI가 발생한 지역은 보통 뭐 일주일, 열흘, 심할 땐 15일까지도 유통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좋은 계란임에도 불구하고 산란일자 표기로 해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이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큰 이익이 되고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가 없다면 받아들입니다만은 두 가지 다 만족을 못한다고 봅니다. 소비자한테도 포장지로 가렸기 때문에 구매 단계에서 도움을 거의 줄 수가 없고 우리 농가들한테도 그런 유통상의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난각 표시보다는 계란에 산란일자 찍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거로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달걀 껍질에 산란일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렇지만 아직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주는 이런 거란 말씀인데요. 그럼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그 결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실물을 통해서도 그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산란일자를 다시 찍는다는 얘기냐? 저희들은 우리 소비자들께서 산란일자를 찍으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란 안전 관리를 좀 책임져 왔는데 이게 너무 엉망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왜 소비자가 계란 껍데기에 그 산란일자를 찍으라는 걸 이해한다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소비자가 시장에서 계란을 구매할 때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통기한도 판매자 자율로 정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식약처에서 지금까지 계란의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의 척도는 물론 산란일자도 중요합니다. 언제 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통이 돼 있고 어떻게 온도가 관리가 됐느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계란이 냉장으로 유통됐느냐 상온으로 유통됐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그 신선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시험을 해본 적도 있는데 상온에서 한 달 놔둔 계란하고 냉장으로 2달 된 계란을 그 등급 판정 기준을 갖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온에서 한 달 보관된 것보다 냉장 상태로 2달 된 게 신선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장하는 것은 현재 그 유통기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포장지에 표기해야 된다. 그리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유통기한이라 산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계가 설정된 유통기한. 예를 들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대한민국 계란의 유통기한은 예를 들어 30일이다. 이렇게 갔을 경우 소비자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신선도 문제 또 일각에서 제기했던 오래된 계란의 판매 문제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30일 또는 40일 이상이 지난 계란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각에서 제기했던 신선도 문제나 또는 오래된 계란을 판매해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문제를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현재도 우리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은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기한을 현재 그 자율적으로 정하나요? 저는 좀 깜짝 놀란 상황이에요. 살충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는 유통기한의 산출 시점이 포장일자였습니다. 언제 나느냐 관리를 안 했어요, 식약처에서. 그런데 이게 살충제 문제가 터지고서 2017년 11월 달에 그 관련된 고시를 개정합니다. 고시를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유통기한의 산출 시점을 산란일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이걸 홍보를 안 했어요. 그래 지금도 시장에 가보면 마트에는 뭐 포장일이 언제, 그 다음에 유통기한은 언제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바뀌었지만 왜 그러냐면은 계란이 1월 1일 날 났다고 가정을 하고 포장일 기준으로 해갖고 2월 1일 날 포장을 하고서 2월 28일까지면 유통기한 28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란일 기준으로 해서 58일 두는 거나 한 달 보관했던 계란을 포장일 기준으로 28일에서 58일 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고시는 개정을 했지만 실제 소비자한테는 아무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는 표준은 어떤가요? 그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일반적으로 그러면 선진국은 제가 볼 때 그냥 유통기한이 찍혀와서 또 국민들이 그걸 믿고 그 유통기한 내에서 된 거를 자기들이 구매해서 이건 안전한 거다라고 믿고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선진국에서는 어떤가요? 그 계란 껍데기에 그 산란 일자를 찍나요? 아니면 그냥 유통기한만 하나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계란 그 달걀 껍데기에는 보통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표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농장 코드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무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산란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일자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기준으로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선진국이라든지 대부분의 외국에서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기준이 보관 온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보관 온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재 온도 관리 규정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세척한 계란에 대해서만은 1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계란, 그 물로 세척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 법 규정을 보면은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로 세척한 계란을 10도 이하에서 유통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도 계란 유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중국도 4도 이하로 유통하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8도, 미국이 7도, 영국과 캐나다 같은 데가 5도 정도. 그래서 이런 유통하는 온도를 규정해 놓고 그 온도에 맞는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포장지에 두 가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통기한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사갔을 때 집에서 보관하고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유통할 수 있는 유통기한 플러스 8일 정도의 그 섭취기간, 가식기간을 포장재 표기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구매할 때 도움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포장지에 그런 정보를 표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계란 껍데기의 산란 일자보다는 그런 산란 일자, 또 온도를 관리한 냉장 유통이냐, 상온 유통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또 섭취 기한이라 그러셨나 이런 유럽형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계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부서인 식약처는 우선 6개월간 먼저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뭐 개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이 대책이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의 어떤 큰 이익이 있다면 우리도 시행을 해보고 뭐 문제점 있으면 고치자.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한테는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우리 산업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이거를 꼭 시행해보고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관리 대책보다, 달걀의 안전관리 대책보다 더 큰 규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굉장히 큰 규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생산자들이 이건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이거 반대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우리 농가들이 식약처에서 그 규제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관리 대책은 부족하니까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더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식약처에서 수용을 못한다는 거를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약처가 무슨 시행을 해보고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017년도 그 살충제 파동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국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면은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식약처에서 시행을 해보고 고친다 이게 아니라 지적이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그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양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달걀의 어떤 식품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살충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란 껍데기에 날짜 표기하는 거 하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 가정 판매용 계란은 의무적으로 여기를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란 안전관리 대책은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 제도를 만들 때 저희들이 그 식약처하고 농림부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하고 협의하면서 이거를 광역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도 이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광역화된 선별 포장업이란 뭐냐면은 그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축산물의 경우 도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모든 축산물이 소, 돼지, 닭이 도축장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한 곳으로 모이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 지역으로. 예, 네. 지부장으로 가고 계란은 현재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려면은 농가가 1200농가 정도 되고 유통상인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데가 수천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통제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문제도 터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충제는 아니더라도 닭이 질병이 오면 항생제 같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을 받아갖고 이런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안전관리 대책은 유통되기 전 이걸 차단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대형 GP센터를 갖추자. 이게 뭐냐면 다른 축산물처럼 농가 분포라든지 생산량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거점 그 집화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른바 식약처에서 만든 선별 포장업을 좀 대형화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대형화된 선별 포장업장에 검사원을 도축장처럼 의무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원들이 매일 여기에 들어오는 계란을 살충제나 항생제 또는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걸 책임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지금 이 제도를 오히려 안전성을 더 후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살충제 문제가 터지고서 정부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식약처에서는 가정 판매용만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경유하게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계란의 선별 포장업 경유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먹는 단체 급식이라든지 식당에서 쓰는 조리용 또 작년 가을에 그 학교 급식 케이크에서 그 살모넬라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가공용. 그러면은 가정 판매용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데 이 나머지 그 단체 급식이라든지 조리용
가공용은 통제 안 해도 되느냐. 그 식약처는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점화된 GP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검사 기능을 강화하자. 살충제 문제도 애초에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해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식약처는 지금 이 선별 포장업을 하면서 농장 개별 단위의 선별 포장업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 포장업의 설치 기준을 보니까 축사, 농장 안에도 선별 포장업장을 설치하게 지금 허가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가축 사육 시설에서는 일정 거리 이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농장에는 그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살모넬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설치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서 검사 기능까지 추가된 대형화된 집화장을 만들어서 모든 계란을 여기를 통해서 검사 과정과 그 안전한 관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통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정부의 입장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농가의 입장이 전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선 식약처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식용란 선별 포장업 제도가 제가 알기로 오는 4월부터 4월 시행은 되죠. 25일부터입니다. 예, 시행은 되는데 정부는 그거를 농가 단위에서도 포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양계협회나 양계농가들은 오히려 이거를 광역 단위에서 좀 더 검사도 강화하고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화된 시설을 통해서 유통이 되도록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정부가 좀 더 식약처가 워낙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된 역할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양계협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식약처가 그런 농가 단위에서도 선별 포장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좀 더 상식과는 좀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말씀드린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식약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관리 대책이나 계란 관리를 해온 것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단지 안전관리 대책을 빙자해가지고 유통에 굉장히 편의를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도 안 돼 있었고 선별 포장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선별 포장업장을 농가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식약처가 그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할 때 세척하면 물로 세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척 기준을 이번에 식약처에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세척의 기준을 브러쉬로 해도 되고 물로 해도 되고 공기로 해도 된다고 바꿨어요. 그러고서 올 1월 1일부터 물로 세척한 것만 냉장 유통을 하고 의무화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브러쉬로 세척한 거는 그럼 냉장 유통 안 해도 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계란 껍데기에는 얇은 단백질로 그 막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른바 큐티클이라고 그러는데 물로 세척하면 이게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유통하는 건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속 브러쉬 세척에도 이게 큐티클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물로 세척한 것만 냉장 유통하고 브러쉬로 세척한 거는 상온 유통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브러쉬로 세척해 갖고 큐티클이 다 깨진 거를 상온 유통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상한 계란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나 생산 단계에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간다면은 유통 구조까지 굉장히 현대화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통 구조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런 유통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산란 일자 표시 문제 또 식용란 선별 포장 제도 등 이런 유통 과정의 문제점까지 하여튼 현안을 좀 짚어봤는데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이
계란이나 어떤 육개, 닭고기의 소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식약처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느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생산 단계까지는 농식품부가 관할을 하고 또 유통 생산 이후는 이제 식약처가 관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처도 좀 이원화되고 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제가 볼 때 식약처에서도 나오셔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졌고요. 다음은 하여튼 양계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얘기한 사안 이외에도 이 우리 양계 산업을 위해서는 풀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축산 계열화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부분이 그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형 농가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대형 그 육가공 회사들이 농가한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그 3배를 배상하도록 아주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농가의 그 교섭력 확보를 위해서 농가 협의를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농가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치게 해놓고, 그 저희들이 좀 바랬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가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겠네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계열화법 자체가 있다는 것이 농가하고 회사하고 계약 관계에서는 불공정 소지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계열화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그 계열 회사에서도 이런 걸 좀 인지하고 농가하고 그 회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계속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닭고기를 유통하는 실질적인 회사는 몇 개 안 되는데 생산 농가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계열화 사업을 해서 뭐 농가도 그 과거보다 좀 이익을 본 것도 있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회사들의 횡포나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그런 거를 차원에서 이런 그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2013년도에 계열화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의 그 개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이 법 덕에 그 불공정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밖에 양계 산업이 풀어야 할 문제에는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AI 방역 대책입니다. 그 다행히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발생했을 경우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큰 피해를 주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부 조치를 다 수용하고 그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 강화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그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그 소비자 요구에 따라가는 문제, 동물 복지라든지 안전성 강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가의 최소한의 수익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마련해 나가는 것을 좀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축 방역 문제, 특히 그 이 양계 산업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양계 농가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드릴 게 있으면 뭐 어떤 거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계 협회장님으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7번의 그 AI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교훈으로 남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이다. 그래서 농장도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장에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신발을 갈아 신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그 별도의 공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차단 방역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인 농장으로 전파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입자 관리. 그래서 이 부분의 농가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심한 농가는 AI가 뭐 어디서 발생했다, 내 지역하고 멀더라도 아주 농장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외부하고 아주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좀 이유로 해갖고 좀 어떤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규제를 할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그럼 뭐 그 일정 지역에 뭐 계란이라든지 뭘 반출 못 시키고 그럼 아까 뭐 저기 계란 껍데기 표기 문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농장에서 계란이 적체가 되면은 그 상인하고 가격 교섭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AI 같은 경우 발생했을 경우 그 살처분 보상이라는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장 가격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AI가 발생했을 경우 그 2016년도 같은 경우 뭐 계란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 좀 득이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생산비가 막 절반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세 기준이 아니라 생산 원가 기준으로 좀 이걸 바꿔줘라. AI는 그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어떤 재난에 대한 보상금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과도하게 봐도 안 되지만 또 손해를 봐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가장 합리적인 게 AI 살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기준을 생산 원가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 문제가 그 AI는 그 어떤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 그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계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양계 농가들 또 오늘 함께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양계 농가들의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닭고기나 어떤 계란을 구매하셔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닭고기와 계란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닭고기 산업에 문제가 쌓여 있지만 저희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닭고기와 계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양계 산업을 대표해서 대한양계협회 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경사의 탄생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달걀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고 홍콩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한 달을 기념해 빨간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영양 만점에 맛도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고 1년 내내 구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이 달걀을 생산하는 양계 농가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난각에 산란 일자를 표시했을 때 농가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피해를 막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행정당국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